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철학을 맡은 수학과 이도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디스커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에 앞서서 기존의 지금 고전적 계산주의, 클래시컬 컴퓨테이셔널리즘과 연결주의, 커넥셔니즘이 각기 다른 분야의 문제에서 잘 작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하는 분야를 뭔가 시도했을 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사실 굉장히 인간의 마음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볼게요. 그 사람 바로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망이론이라는 어떤 행동경제학에서 이론을 주장을 하고 그걸 체계화하고 실험적으로도 증명을 했다는 점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데요. 사실 기존의 고전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주류 경제학까지 경제학의 사실 핵심적인 기본 가정은 모든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신의 최대한의 이득을 기대 효용을 높이는 최대한의 효용을 낳기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라는 그 가정입니다. 사실 이 데니얼 카니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학적인 가정을 폐기하고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이론을 경제학 이론을 만들고자 이러한 전망 이론이라는 인간의 심리와 그것의 비합리성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너먼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지만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시스템을 제안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1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기능을 하고 시스템 2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 뇌에서 95%에 달하는 시간 동안은 unconsciousness, 무의식적이고 fast, 빠르고요. 그리고 associative, 되게 연관적이고 automatic합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쉽게 일어납니다. 이와 달리 5% 정도 일어나는 시스템 2, rational thinking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요. takes effort 하죠. 왜냐면 수학 문제 풀 때 머리 아프잖아요. 굉장히 느려요. 슬로우하고 로지컬합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레이지, 게으르고 indecisive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데니얼 카너맨이 생각했던 두 가지 인간의 시스템인데요. 이게 마치 앞서 설명했던 계산주의 마음이론과 굉장히 좀 잘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시스템 1, 패스트하고 오토매틱하고 프리퀀트하고 이모셔널하고 스테레오타입하고 언컨시스하는 시스템 1은 인간의 본능적 시스템과 관련이 있죠. 마치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저등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물을 본다든지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소리를 듣고 판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연결주의라는 인공지능 그 마음주의 연결주의 계산주의 마음 이론의 하위 분야였던 기능주의 하위 분야였던 연결주의의 입장과 사실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2, 슬로우하고 effortful하고 infrequent하고 로지컬하고 calculating하고 consciously 이 시스템 2는 인간의 이성적 시스템, 고등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전적 계산주의와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적 계산주의는 어떤 형식 체계에서 기호를 조작하고 그것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추론하는 인간의 그러한 이성적인 추론 능력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는데 가장 그럼 집중되는 그런 질문이 이것이죠. 어떻게 그 비형식적인 구조 안에서 실제 인간의 두뇌는 이제 결국에는 연결주의 관점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그 시스템 2라는 형식성을 띠고 그것을 계산해내고 이제 이성적인 그러한 구조가 등장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이 사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어,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도 하죠. 실제로 인공지능의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패러다임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잘 이루어왔는데 제일 첫 번째 역사인 제1기 인공지능은 바로 기호주의 인공지능, 심볼릭 AI라고 하고 되게 1950년대, 60년대, 1990년대까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전적 계산주의를 토대로 한 이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우리의 지능과 마음은
기호를 조작하고 그것의 형식적인 속성을 조작하고 추론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문제상을 적절한 기호를 변환해서 기호 조작 규칙을 개발하면 네, 정말로 인간의 지식과 마음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위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우는 코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 결국엔 다 일기 인공지능의 작업들입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걸 개발하고 어떻게 컴퓨터한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랭귀지가 개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형식 체계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실은 고전적 계산주의 관점에서 기호주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찌 보면 구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 드레이퍼스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실제 실무적으로도 뭐 어떤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개념을 추상하는 능력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논리적인 추론 규칙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그런 규칙만 굉장히 잘 수행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달파 TV는 어떤 달파라는 기관의 연구소장, AI 연구소장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인데요. 어, 이것에 따르면 perceiving 능력은 살짝 있고 reasoning 능력이 좀 높은 편이지만 learning과 abstracting 능력은 거의 없다,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제2기 인공지능 1990년대부터 현대 사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주력이라고 불리는 AI, 딥러닝은 사실 연결주의 인공지능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커넥셔니스트 AI라고 부르고요. 네,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인공식명망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구현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그 조작 규칙을 하드 코딩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이제 연결주의를 기반으로 한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와 그것을 학습함으로써 지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 사실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어떤 지식을 추론한다는 점에서 statistical learning, 즉 통계적 학습이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기존의 이 기호주의 인공지능과 달리 perceiving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론해내고 학습해내는 learning 능력도 좋고 하지만 다만 abstracting 능력이 좀 떨어지고 reasoning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한편 이 달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달파라는 기관이 이 미국에 있는 국방부 소속에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이 연구기관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보면 하실 만한 기술들을 초기 투자를 했던 곳입니다. 이 달파라는 기관은 굉장히 어, 개발 기간까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성공하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기술들을 투자하는 곳인데요. 대표적으로 블루투스, GPS, 인트라넷, 그러니까 인터넷, 그리고 AI, 그 스텔스 이런 것들을 다 이 달파라는 기관에서 사실 지원을 해왔어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 달파 없이 정말로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달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 달파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3기 인공지능으로 인지주의 인공지능이라는 게 최근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인지주의 인공지능은 어떤 것을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냐면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것인데요. 되게 놀랍게도 이러한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주장은 이 이론은 사실은 이제 교육 철학, 에듀케이션 티어리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이것이 주장한 것이 바로 학습자가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지식과 의미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철학 이론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근데 당연해 보이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또 다른 것이죠. 사실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과학의 범주이기 때문에 과학이나 공학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런 실험적인 것들은 사실은 이제 기존의 연결주의나 고전적 계산주의도 제한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달파가 그러면 이러한 인지주의 인공지능을 컨스트럭티비즘을 토대해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적 답을 사실 여기 이 영상에서 사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바로 읽어 한번 보시면 되게 흥미로워질 거예요. 여기서 contextual adaptation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달성하고자 한다고 하시는데 가능할지 그리고 또 그러면 이 인주주의 인공지능이 정말로 인간의 마음과 정말 동일한 강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명탁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인간지능과 기계지능, 인재주의 인공지능이라는 칼럼에서 정보가 학계지에서 작성하신 학술지에서 패러다임 특성 비교하신 걸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호주의 AI는 기본적으로 레셔널리즘 그리고 철학적 기반은 사실은 심리주의적으로는 네, 그 고전적 계산주의 즉 클래시컬 컴퓨테이셔널리즘이 철학적 기반이고요. 그리고 또 연결주의 AI 지금 쓰고 있는 딥러닝은 경험론 엠피리시즘이긴 하지만 또 심리철학적인 토대는 연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주의의 연결주의는 각각 개체 환경 관계의 개체 중심, 환경 중심, 그리고 추론 학습 관계는 추론 중심과 학습 중심, 시스템 구조는 기호 규칙의 집합과 그것의 조작 방식, 그리고 연결 중인 고정적 망구조와 그것의 네트워크 플로우가 시스템 구조입니다. 이때 내 인재 구조, 인재주의 AI, 커그니티브 AI는 철학적 기반으로 컨스트럭티비즘인 구성론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개체 환경 관계가 어떤 개체 환경의 동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고 추론과 학습 관계가 바로 행동을 통한 학습과 추론의 순환적 반복에 발생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시스템 구조가 동적인 재구성을 하는 계속해서 환경과 학습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 그것이 바로 뇌인지 시스템 구조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최근 인공지능 학계에서도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 딥러닝 뿐만이 아니라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강화 학습이 굉장히 그 중요성도 커지고 학술적인 그 의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 계속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이런 인주주의 관점에서 강화 학습이 어떤 개체랑 환경의 동적 상호작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그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었던 철학적 관점들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코 이제 해결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드 프로블럼이라는 건데요. 네, 인공지능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바로 네, 근데 사실 인지주의 인공지능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도 사실 좀 애매하죠.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지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의식, 자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힘들죠, 사실.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지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의식, 자아, 자유의지가 인간 입장에서 사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드블록이라는 사람은 이런 의식, 자아, 자유의지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선에서 조금 명료하게 의식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네드블록이라는 이제 학자는 어,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의식적인 심리 상태들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 심리 상태들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네드블록은 두 가지로 의식의 범주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접근 의식입니다. 그래서 액세스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사고와 언어 사용 및 행동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그 심리 상태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의식을 접근 의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네드블록의 입장에서 접근 의식과 상반되는 좀 구분되는 현상적 의식이 있는데 피노메널 이제 이라고 하는데 피노메날 현상학적 그래서 그 심리 상태를 어떤 주관적 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하죠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검은색이 검정색 접근 의식이라는 글자에 들어있는 흰색 저기는 눈에 있는 눈의 뭐 어떤 투명함 내지는 눈썹의 짙은 색 이런 우리한테는 느껴져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이 검은색이 결코 여러분들께서 경험하는 검은색과 질적으로 네,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보는 사과의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보는 사과의 빨간색과 정말 같나요? 제가 먹게 되는 경험하게 될 사과의 신맛이 여러분들의 신맛과 동일한가요?
이것들을 사실 비교조차 불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주관적인 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소위 퀄리아라는 감각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퀄리아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이 퀄리아는 주관적 특성이고 따라서 객관적인 논리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이 이 접근의식과 현상학적 의식이 실제로도 환자에게도 잘 작동을 하는데 어떤 시각기질 손상으로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없는 맹시 환자의 경우 그 맹시 환자는 접근의식은 있지만 현상학적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처럼 어떤 이런 영화 뷰처럼 보이진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접근의식과 현상적 의식이 구분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접근의식은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접근의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도 걔네들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다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입력받은 후 적절한 자신의 지각적 상태를 여기 보시면 합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 상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지각적 상태를 접근의식의 차원에서 이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드 프로블럼이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인공지능의 형상학적 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산 과정을 연속적으로 실행할 뿐인 인공지능이 어떻게 주관적이고 질적인 경험인 콜리아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아무리 문제를 잘 푼다고 하더라도 빨간색의 빨간색, 그러니까 사과의 빨간색, 사과의 신맛, 그리고 따뜻함, 차가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때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현상학적 인식을 가질 수 있고 현상적 의식이 순전히 주관적이고 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객관적 소량화 가능한 물리적 메커니즘을 산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비단 인공지능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한계로 확장을 해서 심리 철학에서 새로운 사실 논의를 조금 더 그 붐을 일으켜왔던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어느덧 이 강의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AI와 관련된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도노라는 스탠포드의 통계학과 교수님께서 50 Years of Data Science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는데요. 이제 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뭐 중요성도 커지고 뭐 자금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지만 철학적으로 정말 그것이 유의미한 게 정의되는 건지는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데이비드 도노라는 교수님은 사실 통계학 쪽으로 좀 이제 통계학과의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과학이 통계학과 무엇이 다른지 처음에는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금 사람들의 견해를 좀 조사를 해보고 그 차이를 조금 알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 밈을 찾는데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차이는 먼저 빅 밈입니다. 빅 밈, 빅데이터 밈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의 통계학은 빅데이터를 다루지 않았고 요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빅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과 통계학은 다르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AI, 커넥션니스트 AI, 연결적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래서 빅데이터를 다룬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 주장하시길 빅데이터라는 것을 수집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사실 애초에 통계학에서 출발했고 통계학도 빅데이터를 다룬다. 따라서 이 빅데이터 밈은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십니다. 스킬 밈과 잡스 밈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스킬적인 거나 아니면 직업을 이제 찾으려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충족 조건들이 통계학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통계학자들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능력과 IT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요새 통계학자들도 그런 IT 테크놀로지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밈이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시죠. 더 나아가서 그럼 철학적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학 철학에서 어떤 이론이 과학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기준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이론이 지적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잘 정리되어야 하며, 세 번째, 타당성의 궁극적 기준이 경험을 통한 테스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네, 이 통계학은 수학의 분과로서 네,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의 타당성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은 수학이고 수학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의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실은 통계학은 수학이고 과학이 아닙니다. 네. 라는 관점에서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실제로 문제를 풀고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이론이나 모형들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학 철학적 관점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어플라이드 스태티스틱스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들을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들의 이제 철학적 토대는 사실은 응용 통계 같은 이제 수학은 단순한 방법론에 불과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실제 현실에서의 평가를 하는 그 경험을 통한 검증을 하는 그런 과학적인 네, 특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데이터 모형들이 정말로 이론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중요한 논리적인 타당성, 지지를 받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데이비드 도노 교수님께서는 CTF 리서치 패러다임이야말로 사실 어찌 보면 그 데이터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어떤 유일한 그런 논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Common Task Framework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캐글이나 Papers with Code 같은 어떤 공동작업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서 문제를 막 풀어보고 모형을 발전시키면서 그 모형의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것 자체를 이 문제를 정말로 잘 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어떤 학술적이고 약간 수학적인 입장에서의 정말로 이 딥러닝이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가 잘 작동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사실은 그냥 해보니까 된다라는 것이 이 커먼 데스크 프레임워크의 어떤 에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잘 작동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심슨의 역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처럼 전체적인 데이터의 추세를 보시면 우측 상향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간단하게 이 데이터를 분류해서 이 호머부터 시작해서 심슨 이렇게 다 나눠서 보면 각각의 데이터는 우측으로 하향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데이터의 세부 그룹에서 네, 일정한 추세나 경향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추세가 사라지거나 반대 방향의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의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통계 분석이나 간단한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정말로 엄밀한 논의를 할 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심슨의 역설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 인간한테도 이제 적용이 되죠. 인간은 굉장히 많은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죠. 선입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이러한 경향성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런 심슨의 역설이 어떤 더 큰 문제를 낳는 것은 이제 사실 어,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의 일단 지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부분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출발합니다. 사실은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데이터의 진짜 실제 상관성, 실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는 실제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데이터의 인과적인 규칙에 관계에 상관없이 상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로또 번호에서 반드시 어떤 증가하는 수요를 찾을 수 있고 등차 수요를 찾을 수 있고 감소하는 등차 수요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랜덤과 관련된 건데 사실 인간이 램지 티어리나 이런 것들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이 보기에 뭔가 규칙 같은 건 사실은 확률적으로 더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상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러한 상관성이 정말로 실제 인과관계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거짓된 상관관계라면 굉장히 큰 위험이겠죠. 실제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호로 인한 수중에서 발생한 사고 수가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그 둘이 인과관계를 갖나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상어한테 죽는다든지 상어한테 뭐 많이 죽으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인과관계는 사실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도 추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숨은 변수가 있어서 여름이나 날씨와 같은 변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날씨가 더우면 해변가를 많이 놀러 가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다른 두 결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더라도 이렇게 숨은 변수, 숨은 원인이 있는 걸 떠나더라도 거짓 상관관계는 매우 쉽게 발견될 수가 있어요. 네. 완전히 동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거짓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현대의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이런 거짓 상관관계에 대한 추론을 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빅데이터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것이 네, 거짓 상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과관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모형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 그것이 갖고 있는 투명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서 거짓된, 잘못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에 대한 모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인과관계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인과관계에 대한 형이상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 중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루이스라는 이제 학자나 이 위에 있는 유디 펄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 letter of causation에 따르면 사실 인과관계는 어찌 보면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평행 우주에 대한 상상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인과관계는 실험이 사실 핵심적입니다. 실험. experiment가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정말로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사실은 기존의 모든 실험 학문들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분과 학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스도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고 기존의 실험 학문들도 기존의 학문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론이나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험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 모형이 정말로 좋은 인과 모형을 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피드백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어떤 컨트롤을 굉장히 해가지고 어떤 정말로 유의미한 관계, 그 베리어블 하나에 어떤 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것은 실험이 사실 핵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없이, 즉 실험 없이는 좋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분석 모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데이터 모형은 핵심적으로 원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원론적으로 데이터 모형은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좋은 지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을 제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형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 데이터에 대한 실험 없이는 결코 정말로 타당한 과학적인 이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번 마지막 5번째 시간에는 제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이전에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쉽게 이 데니얼 카네만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이 연결주의와 고전적 계산주의가 이 인공지능 패러다임이 어떻게 연결되었고 그 둘이 어떻게 합성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세 번째 패러다임, 최근에 나온 패러다임인 인지주의 AI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비록 인지주의 AI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것이 바로 퀄리아에 대한 질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똑같이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고 인간의 퀄리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아직까지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다라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 실무나 사회 현상에 사회적으로 다 곳곳에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디스커션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그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란 그 사이언스가 정말로 어떤 한계점을 지닐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Philosophy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철학 수업을 맡았던 이도현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까지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철학적 논의들을 파악하시길 정말로 간절히 기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정보, 좋은 논의점들을 가지고 가셔서 충분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문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인공지능이 마음을 갖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머리를 꽁꽁 싸매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